러시아에서 현재 한국에 중지되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양하게 제시되는 프로젝트가 한국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거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일방적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은 한국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러시아 스푸트니크5 백신의 생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한국이 인기가 많긴 한가 보다, 혹은 러시아 백신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면서 러시아를 경계하거나 해당 뉴스의 진위를 묻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3상 임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백신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국과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반갑다기보다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찾으며 들고 오는 소식 중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잠잠하던 러시아가 한국에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 철도 연결 제시.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2월에 남북을 관통하여 러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중단된 남북 철도 사업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먼저 이번 남북 철도 사업 관련 회의를 먼저 자신들이 남북한에 제기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지난주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보기 원하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북한의 개성 연락소 폭파로 인해 사실상 공식적인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 상황이며, 북한과의 각종 사업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국이 비공식 채널이나 외교라인 등으로 러시아에게 북한과 경협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당국은 북한과 사실상 냉전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여전히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18일 정부는 비무장지대 모든 사업에 북한의 자리를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북이 함께한다면 평화와 경제가 어떻게 선순환하는지 전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에서 스마트 농업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협력모드를 이룩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8월에는 북한의 개성구려 인삼 무역회사와 물물 교환을 하려다가 UN 제재 대상으로 파악됐지만, 다른 북측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바랐다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으로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8%가량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경제는 자원 수출형 경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국가 장벽이 막힌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국면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자원 수출이 감소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시장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창출해내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랜 기간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과의 육상로로 연결되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통신을 통해서 짐짓 한국도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역할을 원한다고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국-러시아 철도 연결을 직접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남북러가 동시에 회담을 갖는다고 보도했으므로 북한도 러시아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개성공단 폭발하는 최악의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코로나로 인해 중국과 국경이 막힌 상황이며 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허락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남북러 철도는 연결만 된다면 남북 간에 이루어진 각종 사업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간에 경제 물류가 오갈 때 북한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내심 원하는 것이 러시아로 인해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카페리가 운행을 재개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최근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운행하는 카페리가 9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를 타고 여객을 받을 수는 없어 화물만 이동하는 상황입니다만, 러시아에서도 그만큼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면서 철도까지도 개통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 철도 사업이 러시아와 진행된다면 중국의 동북 삼성도 즉시 북한과 한국을 잇는 철도를 곧바로 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남북 철도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효과가 훨씬 큰 것은 러시아보다도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가까워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물류를 비롯해서 각종 인적 자원이나 북한과의 경협 등 엄청난 경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남북철도 사업이 러시아와 한국, 북한까지 동의가 되더라도 넘을 벽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북로 철도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남북로 철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북한 제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12월경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남북 간 철도 사업을 포함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동시에 결의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남북 철도 사업 합작이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금지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과연 미국이 허락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항시 남북 철도 사업에 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틀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남북철도 사업 등 각종 경제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핵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는데 만약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북한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철도를 다 완공한 다음에 예고 없이 철로를 북한에서 막는 경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개성연락소 폭파 사건은 물론이고 금강산 호텔, 개성공단 등 수많은 전례가 있어서 앞선 사업들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대략 50에서 100조 사이의 비용이 남북 철도 사업에 차관 형식으로 투입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등에 따라서 철도만 깔아놓고 사용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인해 극적으로 남북 철도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나와서 각종 북한 경제 개방과 더불어 핵 문제가 해결되는 프로세스가 가동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아주 좋은 것을 그들에게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 문제와 남북 경협 문제 연동에 대한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등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는 미중 간, 미러 간의 첨예한 세력 다툼이나 패권으로 대립각이 서 있어 다자 간의 협력이 매우 어려워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선 후에는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 철도 사업 개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남북러 철도 연결 시 한국에 매달리게 되는 일본. 일본이 남북러 철도 연결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본은 대륙과 철도 연결을 자신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터널을 뚫어 동참을 원할 것입니다. 즉 일본은 남북러 및 중국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일본은 대륙과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수건사업으로 북한만 관통해서 중국과 유럽까지 철도가 간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한국과의 터널 연결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나올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의 외교 강경책을 구사하던 일본은 한국과 잘해보려고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도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한국과 해저 터널을 연결하자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한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쉽게 대륙과의 연결을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한국은 중간 연결 통로 역할만 하고 일본만 이득을 보게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다시 남북을 소집하며 남북로 철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한반도에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파생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이 한국에 큰 선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5개월 연속 세계 1위 수주량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선박 발주량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개발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다시 전 세계 해운회사는 그동안 죽어있던 물동량 증가를 위해 발빠르게 신규 선박 발주에 들어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19가 촉진시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LNG선에 대한 수요를 가파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LNG선 수주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앞으로 전 세계 선박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게 된 것이죠. 이는 지난 8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총량인 164만 CGT 가운데
60%인 99만 CGT를 한국이 혼자 독식했습니다. 중국은 60만 CGT로 37%, 베트남은 5만 CGT로 3% 뒤를 따르고 있죠. 한국이 바다 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야는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오프쇼어 플랜트, 해양 플랜트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바다 위에 설치하여 천연가스, 석유 등 각종 천연 자원을 뽑아내는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천연 자원의 경우 육지에 있는 것에 비해 채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이전에 해저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예선전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취해 낸 자원을 매번 수송선이 와서 본토에 실어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자체적인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렇게 채취해온 해저 자원은 바닷물과 흙, 모래 등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걸러서 보관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요. 시추, 채취, 여과, 저장 등 수많은 기능이 필요한 이 시설물은 웬만한 국가의 기술력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자원 부국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기술력이 없다면 이 플랜트를 구성할 수조차 없기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웬만한 기술력을 뛰어넘는 기술 강국입니다.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에 설치한 자체 해양 플랜트를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에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여 각 지역에서 해저 자원을 채취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1대1로와 저가수주 정책으로 선박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서도 한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죠. 지난 2019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공들여 준비하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호주 해양 플랜트 사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0여 개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모든 물량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최소 1조 원의 규모가 예측되는 만큼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10조 원에 가까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8일 이 전쟁의 첫 전투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미얀마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벵골만 해상에 위치한 슈에 가스전에 해상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성공적으로 따냈다고 하죠. 현재 3단계 사업인 가스 승합 플랫폼 한 기에 대한 발주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제 미얀마 정부가 최종 승인만 하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이 이 해상 플랜트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등 모든 공정을 오직 혼자서 다 처리하는 일괄 도급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Only Made in Korea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중국 역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올해 선박수주 상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일본은 한국이 계약을 빼앗는 것마저 중국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현재 일본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은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의 MOL사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MOL 컨버트호가 인도양 위에서 두동강나 침몰한 사건은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 일본 선박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고 일본에서 조선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일본의 조선업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 3대 해운사의 전기선 통합법인 ONE사가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출발하여 캘리포니아로 화물을 운송하던 ONE의 선박이 하와이 북서쪽에서 풍랑에 못 이겨 컨테이너 1800개를 해상에 유실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배 위에 남게 된 컨테이너들마저 대다수 크게 기울어져 내용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컨테이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져버린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들은 주로 전지와 에탄올 등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품성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양에 흘러감에 따라 하와이의 해양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노후화된 선박을 무리하게 운용한 해운사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일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며 일본의 책임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선박이 작년 4월 건조된 최신 선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선박은 건조될 때부터 일본이 기관실 공간을 최소화하고 적재 효율을 높였다. 새로 도입된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장거리 운항에도 차질이 없게 만들 것이다라며 큰 자부심을 보였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이죠. 일본 ONE 소속 컨테이너선의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4월에는 한국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ONE 소속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접안하던 도중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 5개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낸 것이죠. 세계 항만 중에서도 안전관리에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부산 신항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산 신항 측에서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할 정도로 일본 ONE 컨테이너선은 미숙한 운항 능력으로 크레인에 돌진하여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부산 신항은 크레인 교체 작업을 하였고 그동안 수출입에 지연이 생기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ONE 선박은 9월에도 부산 신항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 한국의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의 영광을 못 잊은 일본이 잘나가는 한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암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는 상황이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잠깐 주춤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여전히 한국의 조선산업 강세를 빼앗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 기술력을 탈취하는가 하면 한국과 계약하고 있는 국가에 자국의 경영진을 파견해 한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한국의 일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올해 잠깐 이겼다고 해서 한국이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과거의 한 사건은 국내 네티즌들로 하여금 한국은 또다시 보란듯이 중국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쌍용 중공업의 강동수 전무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01년 쌍용 중공업을